칼바람이 낡은 찻집에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희미한 차십 향기를 흐트러뜨리는 겨울밤이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한 발짝 비켜선 낡은 골목. 박서연 여사가 운영하는 연운다실 유엔윤차시은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고즈넉했다. 그녀는 마른 행주로 마지막 찻잔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방눈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춤을 추듯 흩날리고 있었다. 서연에게 겨울은 언제나 그런 존재였다. 아름답지만 사무치게 외롭고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 그날 육중한 몸이 눈볼에 떠밀리듯 그녀의 찻집 문지방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던 그날. 서연은 직감했다. 저 남자의 마음속에 몰아치는 폭풍이 문 밖의 눈보라보다 훨씬 더 거세다는 것을 박서연은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1년 전에는 목숨보다 아꼈던 양딸 미나를 사고로 잃었다. 그녀에게 연운다실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공간이자 미나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삶의 마지막 보루였다. 매일 아침 차짚을 우리고 정갈하게 닭이를 정돈하고 찾아오는 몇 안 되는 단골들과 소담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소박한 일과였다. 시간은 흐르는 듯 멈춰 있었고 슬픔은 옅어지는 듯 깊어져만 갔다. 강지훈, 미나의 남편이자 그녀의 사위인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낮 시간에 찻집을 찾았다. 그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잘 다려진 양복 차림이었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장모님, 계셨습니까? 그는 결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언제나 깍듯하게 장모님이었다. 그는 늘 미나가 좋아했던 창가 자리에 앉아 국화차를 한 잔 시키고는 말없이 차만 마시다 가곤 했다. 그의 시선은 찻잔에 머무는 듯했지만 서연은 그가 창밖 어딘가 혹은 아득한 기억 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예의 바름과 슬픔으로 쌓아 올린 투명한 벽이 느껴졌다. 찻집의 다른 손님들은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도 꿋꿋하게 장모님을 찾아뵙는 그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반듯하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서연은 그저 씁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으므로 진짜 강지훈은 밤에 찾아왔다. 찻집 문에 오늘 마감 팻말을 걸고 따뜻한 물로 마지막 설거지를 끝낸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것 같은 정막이 찻집을 감쌀 때쯤이면 낡은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에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이제 서연은 그 노크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문을 열면 낮에 그 반듯하던 건축가 강지훈은 온데간데 없었다. 칼바람에 흐트러진 머리, 피곤과 절망에 잠식당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어깨.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익숙하게 가장 구석진 어둠 속 자리로 가 털썩 주저앉았다.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좋다는 대추차를 한 주전자 끓여 그의 앞에 놓아줄 뿐이었다. 찻주전자가 찻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이 찻집의 침묵을 갈랐다. 지우는 탄기 김이 서리는 찻잔을 그저 바라만 볼 뿐. 좀처럼 손을 대지 않았다. 어떤 날은 그렇게 한두 시간 내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또 어떤 날은 꾹 담은 입술 사이로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온몸으로 제 안의 슬픔과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그럴 때면 조용히 다른 테이블로 가 자신의 찻잔을 채우며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었다. 그의 무너진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는 일이라 생각했다. 서연은 낮에 강지훈과 밤에 강지훈. 그 고통스러운 간극에 속절없이 마음이 쓰였다. 남들 앞에서는 완벽한 사위이자 유능한 전문가의 가면을 쓰고 모두가 사라진 밤에야 비로소 제 어미의 품을 찾듯 이곳을 찾아와 상처투성이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남자. 그는 서연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무언의 절규처럼, 캄캄한 바다에서 발견한 작은 등대 불빛처럼. 그는 그녀의 찻집이 주는 온기에, 그녀의 침묵이 주는 위로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서연은 그 안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축 설계사무소의 팀장, 강지훈. 그리고 차가운 세상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엄마를 부르며 우는 거대한 아이. 그 위태로운 공존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시큰하게 녹이고 있었다. 그날 밤도 지훈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던 김은 사라진 지 오래고 찬물은 창밖의 밤 공기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비틀거리며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이나 닫지 못했다. 차갑고 축축한 겨울 공기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식어버린 지훈의 찻잔을 치우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기묘한 밤의 방문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자신은 언제까지 이 위태로운 남자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밤 역시 그의 슬픔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의 방문은 조용한 의식이 되었다. 10시 정각. 낡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여는 서연의 담담한 얼굴. 말없이 들어와 어둠 속에 제 자리를 찾아 앉는 지훈의 지친 그림자. 그리고 찬물 끓는 소리. 이 모든 과정에는 어떤 약속도,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들만의 언어였다. 몇 주가 흘렀다. 계절은 한겨울의 심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은 더 길어졌고 추위는 더욱 맹렬해졌다. 지훈의 침묵도 그만큼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흐느끼지도 어깨를 들썩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찻잔의 표면을 응시하며 거대한 진공 상태에 갇힌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침묵은 때로 어떤 절규보다 더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팠다. 저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을까.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미나가 생전에 좋아했던 감입차를 내왔다.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향기 속에서 지훈이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다. 미나는 이걸 마시면 할머니 댁 툇마루에 누워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거칠고 메마르게 울렸다. 서연은 찻잔을 든 채 잠시 멈칫했다. 늘 기억의 저편에 존재하던 미나의 이름이 그의 입을 통해 이 어두운 찻집의 공기 속으로 직접 던져진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그 아이,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시골 할머니 댁에서 살다시피 했지. 툇마루에 대자로 뻗어서 잠들곤 했는데 얼굴에 온통 개미가 기어다녀도 모르고 잤어. 그 순간 얼어붙었던 강에 실금이 가득 둘 사이의 침묵에 틈이 생겼다.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림자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미소를 시작으로 그들은 밤마다 기억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미나로 시작해서
미나로 끝났다. 지우는 아내로서의 미나를 이야기했다. 잠꼬대가 심해서 매일 밤 저를 발로 차기 일쑤였죠. 아침에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서연은 딸로서의 미나를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때는 짝사랑하던 남자애한테 주려고 밤새 쿠키를 굽다가 다 태워 먹고 엉엉 울었단다. 지우는 그가 몰랐던 미나의 과거를, 서연은 그녀가 볼 수 없었던 미나의 미래를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채워갔다. 그것은 슬픔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그들이 사랑했던 한 사람의 생애를 온전히 완성시키는 신성한 작업과도 같았다. 미나의 기억은 더 이상 각자의 외로운 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두 섬을 잇는 단단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밤의 의식은 점차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지우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폐잔병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혼자서는 셔츠 단추 하나 꿰매는 것조차 서툴다며 자조적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매달림은 이제 다른 형태를 띠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댈 곳이 필요했던 맹목적인 의지였다면, 이제는 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었다. 그는 서연의 차분한 경청과 군더더기 없는 위로 속에서 잠시나마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연운다실은 그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러던 어느 눈이 몹시 많이 내리던 밤이었다. 지우는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의 설계안이 경쟁색에 넘어갔다며 유난히 힘들어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제가 민에게 약속했던 거였는데, 이걸 성공시켜서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작은 재단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다 망쳤습니다. 전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입니다. 굵은 어깨가 자책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끝에 그의 넓은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모성에 가득한 위로의 손길이었다. 아닐세. 강서방,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미나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아 있던 그 찰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늘 있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어깨를 감싼 양복 원단의 단단한 감촉, 그 아래 느껴지는 남자의 뜨거운 전,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의 근육의 미세한 떨림.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장모가 사위를 위로하는 손길인가 하니, 이것은 한 여인이 상처 입은 한 남자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아닌가. 지훈 역시 굳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서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 속에는 더 이상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당혹감, 혼란, 그리고 지금 눈앞의 여인 박서연을 향한 복잡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서연은 불에 댄 듯 화들짝 손을 거두었다. 지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찻집의 공기가 숨 막힐 듯 무거워졌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감싸던 애틋하고 순수했던 유대감의 막이 찢어지고 그 틈으로 어색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스며든 느낌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장모와 사위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서로를.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다시 깍듯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서둘러 찻집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 단호하게 들렸다. 홀로 남은 서연은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의 어깨에 닿아 있던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어둠 속에 존재하는 이 관계는 그저 슬픔을 나누는 안전한 피난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그림자 속에서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름 모를 감정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말았다. 연운다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서연과 지훈 사이에 흐르던 편안한 유대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대화는 다시 미나의 기억이라는 안전한 주제로만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조차 예전처럼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 위에 얇은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하게 얼룩져 버린 기분이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아무 일 없었던 척했다. 어깨에 닿았던 손의 온기도, 어둠 속에서 마주쳤던 흔들리는 눈빛도 그저 그날 밤의 짙은 피로가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들의 밤샘 만남이라는 비밀스러운 성체는 견고했지만 성벽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성벽 밖,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찻집이 있는 골목은 오래된 동네가 으레 그렇듯 모든 이웃이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비밀이란 존재하기 어려웠다. 골목 어귀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김씨 아주머니의 눈은 CCTV보다 더 정확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가게 앞을 쓸면서 밤사이 골목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파악했다. 처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밤늦게 연운다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고급 외제차였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의 매일 밤 찻집에 불이 꺼지고 한참 뒤에 나타나 다음날 새벽동이 트기 전에 사라지곤 했다. 김씨 아주머니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점잖고 조용하기만 한 박 사장이 혹시 남편 죽고 외로워서 늦바람이라도 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슈퍼에 두부를 사러 들른 서연에게 김씨 아주머니가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머, 박 사장, 사위분이 참 지극정성이야. 글쎄, 어젯밤에도 내가 새벽 배송 때문에 일찍 나왔는데 그때서야 댁에서 나오더라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장모님을 챙기는 사위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그 말은 칭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심의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꾸했다. 아, 미나 짐 정리할 게 좀 남아서 도와주러 왔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어설픈 변명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다. 김씨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랬구나 하긴. 젊은 사람이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장모님이 잘 챙겨주셔야지. 그렇고 말고. 그날 이후 서연은 골목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동정과 연민 대신 무언가 불온한 것을 훔쳐보는 듯한 호기심과 은밀한 비난이 섞여 있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글쎄, 밤마다 사위가 찾아온다지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과부집에 다 큰 사위가 밤새 드나드는 게 말이 되나. 그들의 관계는 불순한 상상력의 캔버스 위에서 추악하게 왜곡되고 있었다. 순수했던 연대감과 치유의 시간은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서연은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오점이 찍히는 것 같은 모멸감에 휩싸였다. 사건은 어느 폭설이 쏟아지던 밤에 터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였던 지우는 서연이 끓여준 쌍화차를 마시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그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다. 며칠 밤을 사운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듯이. 서연은 차마 그를 깨울 수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낡은 무릎담요를 꺼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소년처럼 평온해 보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새벽녘의 푸른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제가 잠들었었군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시간을 너무... 그는 자신의 어깨에 덮인 담요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낭패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로 허둥지둥 찻집을 나섰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순간 슈퍼의 새벽 배송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밤새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굳어버렸다. 박서연의 찻집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모습에 강지훈이 황급히 뛰쳐나와 차를 몰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목격하고 만 것이다. 이른 새벽, 과부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나오는 젊은 남자. 이제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목격자가 있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그날 낮, 지훈이 찻집을 찾았을 때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지훈도 그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책했다. 서연의 평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어떻게든 이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일부러 더 차갑고 더 사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낮에 찻집을 찾을 때면 그는 더 이상 자리에 앉지 않았다. 문가에 뻣뻣하게 서서 마치 공적인 업무 보고를 하듯 큰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장모님, 필요한 물건 없으십니까?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저것 봐. 낮에는 저렇게 쌀쌀맞게 굴면서 밤에는 왜 딴 사람이 되는 거야.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저러는 거지. 그의 의도된 거리감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의심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낮의 냉정함과 밤의 미래라고 사람들은 상상했다라는 극적인 대비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는 훌륭한 땔감이 되었다. 그날 밤도 지우는 찾아왔다. 하지만 찻집의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위로의 공간은 이제 동네 사람들의 의심과 멸시의 시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연운다실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위태로운 유리성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하며 아슬아슬한 침묵에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골목의 수군거림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두 사람의 일상에 박혔다. 낮에는 서로를 향한 어색한 연극을, 밤에는 위태로운 침묵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내뱉지 못한 말들을 삼켜야 하는 고해성사의 방이 되어버렸다. 외부의 압력은 결국 각자의 내면으로 파고들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지훈이 돌아간 후 서연은 오랫동안 찻집의 불을 끄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이 앉았던 의자를
그가 입을 대지 않아 온기 없이 식어버린 찻잔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찻잔의 매끄러운 표면에 어지럽게 흔들리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낯선 얼굴이었다. 지난 1년간 슬픔과 무기력에 잠겨있던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가 두려워졌다. 그녀는 찻집 한편에 놓인 작은 흑백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녀는 남편 사후 단 한순간도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남편의 무덤가에 함께 묻혔다고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어째서 사위에 지친 어깨와 고뇌에 찬 눈빛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며칠 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느꼈던 단단하고 뜨거운 감촉이 되살아나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다. 마치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처럼. 이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딸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벽에 걸린 미나의 환한 독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미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나 지훈 씨랑 결혼할래요.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며 수줍게 고백하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딸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 딸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 그런 남자를 보며 가슴이 떨리는 자기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미나야, 미안하다.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흐느꼈다. 지훈을 향한 이 감정은 동정심이라고, 연민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정직한 마음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오는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무거운 발소리를, 그의 깊은 한숨을, 그가 가져오는 고통의 무게마저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잿빛이었던 그녀의 시간에 파문을 일으키고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이 죄책감의 형태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다. 같은 시각, 지훈은 차를 몰아 정처 없이 밤의 도시를 헤매고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찻잔을 건네던 고운 손,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바라보던 깊고 슬픈 눈동자. 그는 운전대를 세게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더 이상 민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연운다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박서연이라는 사람에게 가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에 위로받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의 의존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미나의 어머니, 아내의 어머니,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도 아내를 대신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그는 감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마음속으로 이미 수십 번도 더 넘나들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야 할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금지된 감정에 대한 갈망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로 일그러진 추한 얼굴이었다. 그는 민에게 떳떳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무덤에 찾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해. 나 당신 어머니에게 흔들리고 있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편이 나았다. 게다가 동네에 퍼진 추잡한 소문들. 그 소문이 서연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단정하게 살아온 분이었다.
그런 분의 명예에 자신이 먹칠을 하고 있었다. 미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무력한 남편이었던 그는 이제 그녀의 어머니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파렴치한 사위가 되어가고 있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했다. 서연을 위해서, 죽은 미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그녀를 흔들어서도, 그녀에게 의지해서도 안 된다. 각자의 공간에서. 서연과 지우는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밤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야만 한다고 서연은 찻집에 불을 껐다. 짙은 어둠이 그녀를 감쌌다. 지우는 차의 시동을 다시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하게만 느껴졌다. 창밖에서는 세차게 불던 바람이 어느새 눈보라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한 폭풍처럼 밤은 깊고 사나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폭풍 속에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다. 퀴엣진 잔주오 주아라 트롱 임랑 오하이 노이 카친하우 잼조 지우는 오지 않았다. 서연은 찻집 문을 일찍 닫고 불을 껐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혹시라도 익숙한 노크 소리가 들려올까봐. 하지만 밤은 그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칼날처럼 그녀의 희망을 베어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다. 며칠이 흘렀다. 지우는 더 이상 밤에 찾아오지 않았다. 낮에도 마찬가지였다. 연운 다실은 다시 예전의 정막을 되찾았지만 서연은 그 고독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따뜻한 불을 쬐다 다시 혹한의 벌판으로 내쫓긴 기분이었다. 사건은 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낮게 가라앉은 어느 평일 오후에 일어났다. 찻집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리며 문이 열렸다. 서연은 단골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 라고 말하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미나의 친부모, 즉 그녀의 사돈 내외가 싸늘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미나의 친모 최 여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찻집 내부를 훑어보았고 그녀의 남편은 뒷짐을 진 채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다. 심판자였다. 오랜만입니다. 사돈, 최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부 인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서연이 애써 침착하게 응대했다. 최 여사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탁 소리가 나게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사돈, 요즘 동네에 아주 듣기 거북한 소문이 돌더군요. 우리 미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아주 더러운 소문 말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내 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핏덩이 같은 사이놈을 밤마다 이 집으로 불러들여서 뭘 어쨌다는 겁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사돈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해십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 그럼 새벽녘에 사인놈이 사돈 집에서 머리가 헝클어져서 나오는 건 뭔데요? 내가 다 들었어. 남편 잡아먹고. 이제는 딸이 목숨처럼 사랑한 사위까지 넘보는 거냐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최 여사의 말은 비수였다. 서연의 인격과 그녀가 지켜온 모든 삶을 난도질했다.
평생을 단정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모욕이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미나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더욱 서슬퍼랬다. 우리 미나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요. 당장 그만두시오. 더는 우리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찻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밖에 찬 공기가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곳에는 며칠 만에 보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퀭했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관계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을 터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증오에 찬 얼굴로 서연을 몰아붙이는 장인. 장모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최 여사는 지훈을 보자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달려갔다. 자네 마침 잘 왔네. 이리 와서 똑똑히 말해보게. 이 여자가 자네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지훈은 최 여사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는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 죄책감, 연민, 분노, 그리고 보호 본능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는 듯한 단호한 몸짓이었다. 아, 그만하시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최 여사 부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두 분께서 뭘 하십니까?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의 서연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절망과 애틋함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장모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그는 거의 포효하듯 외쳤다. 제가 지난 1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아십니까? 미나를 보내고.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송장 같던 저를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신 분입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를 살아있게 해준 유일한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요면이.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찻집의 공기를 갈랐다. 늘 깍듯하게 장모님이라고 부르던 지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어머니라는 절규.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외침이었다. 최의 여사 부부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다. 서연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지키고 선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훈 자신도 제 입에서 터져나온 그 단어의 무게에 놀란 듯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드러내버렸는지 깨달았다. 더 이상 소문 따위가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는 박서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폭로해버린 것이다. 찻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첫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훈의 절규가 찻집의 낡은 석가래에 메아리치는 동안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최 여사 부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이 알던 강지훈은 이런 남자가 아니었다. 언제나 이성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예의 바르던 사위, 그런 그의 입에서 저토록 날것에 필사적인 외침이 터져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정적을 깬 것은 최 여사의 남편이었다. 그는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최 여사는 무언가 더 악담을 퍼붓고 싶어 했지만 남편의 단호한 힘에 이끌려 결국 밖으로 끌려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다. 이제 찻집 안에는 서연과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방금 전까지 폭풍의 중심이었던 공간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의 진공 상태가 되었다. 밖에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서연의 앞을 막아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넓은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에 폭발적인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를 이제는 거대한 후회와 탈진이 채우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등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어리석었다고,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타박해야 할까?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서연을 마주 보지 못하고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긴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마치 죄인처럼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장모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다시 장모님이었다. 방금 전에 그 절절했던 어머니는 마치 한낮의 꿈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 호칭의 회기는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사무적인 톤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것이 장모님을 위하는 길이고 돌아가신 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제가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의 결심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다. 그녀 역시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심장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한 끝에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알겠네. 강서방. 그녀 역시 그를 다시 강서방이라 불렀다. 그것은 그의 결정에 대한 동의이자 그들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허리를 폈다. 그는 끝까지 서연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도망치듯 찻집을 나섰다. 풍경 소리가 애달프게 울렸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며 의자 위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쓰디쓴 이별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다. 밤에도 낮에도 그의 발길은 연운다실에서 완벽하게 끊겼다. 찻집은 다시 완벽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었다. 서연은 매일 기계처럼 찬물을 끓이고 찻잔을 닦았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결코 들려오지 않을 노크 소리를 기다리는 바보 같은 습관이 생겼다. 그녀를 살게 했던 유일한 의미였던 밤의 의식은 이제 그녀를 고문하는 기억이 되었다. 지훈의 삶도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설계를 하고 주말에도 현장을 찾았다. 어떻게든 몸을 혹사해서 서연에 대한 생각,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미나의 흔적과 이제는 서연의 부재까지 더해진 그 텅 빈 공간은 그에게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는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 기운은 그의 그리움과 죄책감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닻이 사라지자 그의 삶은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의 시선과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서로를 서로에게서 추방시킨 것이다. 그렇게 각자의 지옥 속에서 그들은 혹독하고 긴 겨울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들이 선택한 옳은 길은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겨울의 마지막 기세가 꺾이고 골목에 앙상하던 나뭇가지 끝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얼었던 땅이 녹아 질척거렸고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희미한 봄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세상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지만 연운다실과 강지훈의 시간은 여전히 혹독한 동토에 갇혀 있었다. 봄은 그들만 비껴가는 듯했다. 서연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찻집 문을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더 많아졌다. 찾아오는 몇 안 되는 단골들은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저 기력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성껏 차를 우리지 않았다.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다기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을 닦아낼 기운조차 없었다. 지훈과의 연결이 끊기자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소멸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볕이 유난히 좋았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미나가 남기고 간 마지막 짐 상자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제였다. 상자 안에는 미나가 결혼 전에 쓰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곰인형, 친구들과 찍은 스티커 사진,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 서연은 망설이다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그것은 미나가 지훈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페이지마다 지훈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서연은 딸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던 순간 그녀는 일기장 맨 뒷장에 날짜 없이 적힌 짧은 글귀를 발견했다. 오늘은 엄마의 생신이었다. 함께 저녁을 먹는데 문득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였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의 시간은 계속 겨울인 것만 같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이기적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신이시여.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의 시간에도 다시 따뜻한 봄이 오게 해주세요. 엄마도 사랑받고 웃고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딸의 글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것은 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자신을 위한 행복의 기도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죄악시하고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먼저 떠나간 남편과 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딸은 그녀의 불행을 원하지 않았다. 딸은 그녀의 행복을, 그녀의 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미나의 소원은 그녀를 올가매던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가 되어 주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미나를 위하는 길은 슬픔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와 깨달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한편 지우는 일이라는 도피처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샘은 일상이었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집중력은 흩어졌고 번뜩이던 영감은 모두 사라졌다. 그의 설계도는 생명력을 잃은 잿빛 건물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결전의 프레젠테이션 날, 그는 최악의 컨디션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했고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건축가로서 그의 자부심과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프로젝트의 실패, 동료들의 실망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 그는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던졌다. 뜨거운 열이 온몸을 덮쳤다. 며칠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결국 그의 몸을 덮친 것이다. 그는 꼬박 이틀을 알아누웠다. 높은 열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서론을 헤매고 있었다. 미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추위와 절망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순간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향긋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온화한 얼굴. 박서연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울부짖었다. 어머니, 어머니,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열이 기적처럼 내렸다. 지우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눈을 떴다. 지독한 갈증과 허기가 몰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을 마셨다. 그리고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넓고 차가운 공간에 자신은 완벽하게 혼자였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명예, 평판, 사회적 시선, 죽은 아내에 대한 도리,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정작 그가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를 진정으로 살게 했던 것은 연운다실의 따뜻한 온기, 말 없는 위로, 그리고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였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향한 처절한 본능이었다. 살아남은 자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지극히 당연한 생의 의지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스스로를 올가매던 죄책감도 더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낡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알 한우었던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지우는 비틀거리면서도 옷장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그들의 시간에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해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 속이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오지 않던 봄을 스스로 맞이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우는 병석에서 완전히 회복했다. 열병을 앓고 난 그의 몸은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남자였다. 그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미나와 결혼할 때 맞추었던 예복을 꺼내 입었다. 수척해진 몸에 조금 컸지만 상관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맹세를 현재의 새로운 용기로 이어주는 갑옷과도 같았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였다. 미나야, 나 행복해지고 싶어. 당신이 사랑했던 어머니를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하늘에서 응원해줘. 같은 시각, 연운다실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연은 며칠 만에 찻집 대청소를 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낡았지만 정갈한 다기들을 다시 볕 좋은 곳에 진열했다. 그녀는 미나의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딸의 마지막 소원임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슬픔 속에 침잠해 있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연한 옥색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그날 오후 찻집에는 서너 명의 손님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으로는 겨우내 움츠렸던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찻집 문이 열렸다.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멈췄다.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알던 밤의 강지훈도, 낮의 강지훈도 아니었다. 어둠과 슬픔에 젖어 있지도, 깍듯한 예의의 갑옷을 두르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차에 정면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그녀가 서 있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서연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오후의 찻집은 처음 봅니다. 참 따뜻하고 좋군요.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저는 오늘 강서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미나의 남편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오늘 그냥 한 남자, 강지훈으로 왔습니다. 박서연 씨를 뵈러 왔습니다. 박서연 씨, 장모님도, 어머니도 아닌 그녀의 온전한 이름,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불리는 순간 그들을 올가매던 낡은 관계의 틀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난 시간 제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박서연 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의존이 당신의 평온했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 압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는 그동안 제가 왜 그토록 당신에게 기댔는지 몰랐습니다.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쫓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맑은 눈이 서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붙잡았다. 제가 기댔던 것은 장모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은 바로 당신,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찻잔, 당신의 따뜻한 시선, 그 모든 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제게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평생 제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현재이자 제가 붙잡고 싶은 미래입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살아남은 제가 계속 살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더 이상 당신의 그늘에 숨는 나약한 사비가 아니라 당신의 곁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남자로 서고 싶습니다. 남은 제 인생을 당신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데 쓰고 싶습니다. 박서연 씨, 제게 그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절절한 고백에 찻집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두려웠다. 세상의 시선이, 나이라는 현실의 벽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마지막 남은 죄책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강서방, 이러면 안 되네. 우린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지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압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환한 대낮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제 감정이 한순간의 나약함이 아니라 제 남은 생을 걸고 싶은 간절함이라는 것을 당신이 믿어줄 때까지 매일 이곳의 문턱을 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 후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가 열었던 문으로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서연의 발치를 비추었다. 그녀는 세차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문턱 너머에는 눈부신 봄의 세상이, 문턱 안에는 그녀의 오래된 겨울이 있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지훈이 떠나간 후 서연은 오랫동안 햇살이 쏟아지는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아래에는 아주 작고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나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고 남편의 흑백 사진을 어루만지며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내게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걸까? 이 낡고 지친 심장이 다시 사랑을 해도 되는 걸까? 동이 틀 무렵 그녀는 마침내 답을 찾았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지 않겠다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 어떤 날보다 정성스럽게 찻집을 쓸고 닦았다. 그리고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찻잔 2개를 나란히 놓아두었다. 약속대로 그날 오후 지훈이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긴장감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문턱을 넘어섰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답을 기다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2개의 찻잔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기다렸네. 와서 차 한 잔 들게나. 그녀는 주전자를 들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주인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 단순한 몸짓 하나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이 따라주는 맑은 녹찬물이 찻잔에 차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길고 아팠던 겨울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조용한 의식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찻집 문을 닫고 함께 나서는 그들을 향해 골목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쏟아졌다. 슈퍼마켓에 김씨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 이웃들은 경멸이 담긴 눈으로 수군거렸다. 서연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그 옆모습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져 왔다.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세상의 편견을 향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나갔다. 그들의 조용하고 당당한 연대는 그 어떤 변명보다 강한 대답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주말마다 찻집에 나와 서연을 도왔다. 무거운 찻잎 상자를 나르고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 보고 싶은 영화, 함께 가보고 싶은 여행지. 그들의 대화는 미래의 소박한 꿈들로 채워져 갔다. 어느 주말, 지훈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던 찻집 뒷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에 우리 함께 작은 정원을 가꿔보는 건 어때요? 그곳은 미나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뜰로 나갔다. 굳어버린 땅을 파고 엉킨 잡초들을 걷어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걷어내는 과정과도 같았다. 땀을 흘리며 함께 일하는 동안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흙을 만지고 새로운 생명을 심을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맑게 갠 봄날 아침, 지훈은 서연에게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차를 몬 곳은 미나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미나의 작은 묘비 앞에 섰다.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지훈은 준비해온 들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미나의 사진을 보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나야, 나 왔어. 혼자가 아니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과 함께 왔어. 그는 옆에 선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 이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 보려고 해. 당신을 잊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별로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이분 곁에서.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면서. 나도 살고 싶어졌어. 부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축복해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도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아 미나의 사진을 부드럽게 쓸었다. 내 딸, 엄마가 드디어 봄을 찾았단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들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설 때 마침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치며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치 하늘의 미나가 보내는 따뜻한 축복처럼 그들은 비로소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새로 일군 작은 정원에 함께 꽃씨를 심었다.
장미, 채송화, 그리고 미나가 좋아했던 들국화, 함께 흙을 덮고 물을 주며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 심은 씨앗들이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을 함께 기다리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조용하고 아름답게 봄의 흙냄새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연운다실의 작은 정원에는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이 함께 심었던 씨앗들은 이제 무성한 꽃밭을 이루어 사계절 내내 향기를 풍겼다. 찻집은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차를 마시고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하며 쉬어가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잔주름이 조금 더 늘었지만 눈빛은 소녀처럼 맑게 빛났다. 지우는 더 이상 딱딱한 양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면바지 차림으로 찻집의 카운터를 지키거나 정원에서 책을 읽으며 오후를 보냈다. 그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사직서를 냈다. 화려한 도시의 마철루를 설계하는 대신 그는 이제 서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을 설계하는 일에 더 큰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하루는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찻집 문을 열기 전 그들은 지훈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첫 찬물을 우렸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찻잔, 향긋한 차십 향기, 그리고 서로의 온기. 그것은 그들만의 평화로운 아침 의식이었다. 올해는 유난히 들국화가 예쁘게 피었네. 서연이 정원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말에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으로 타오르기보다 오래된 차처럼 깊고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찻집 문을 열면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 되었다. 서연이 정성껏 차를 우리면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고 차를 날랐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들을 이상하게 보던 동네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서로를 위하는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이제 찻집의 가장 큰 단골이 되어 매일같이 찾아와 그들이 만든 쌍화차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동네의 작은 전설이 되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의 조용한 행복은 찻집을 찾는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날 오후에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서연과 지훈은 정원에 앉아 마지막 손님이 떠난 찻집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지는 해를 받아 황금빛으로 물든 정원을 배경으로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충만해 보였다. 길고 길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이었다.